우리 사형님께서는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싫다고. 그래서 안 하신다고. 우리 그 도성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릎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 거대 세포종. 거대 세포종. 세포종이 뼈에 난 게 아니고 그 안에 뼈하고 뼈 사이에 났대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누가 팍 박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병원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게 이게 세포종이 딱 나와가지고 근데 그 수술하면서 보니까 이게 세포종인데 뼈에 붙었으면 그게 곧바로 이렇게 폐까지 전이가 골수 전이가 돼가지고 그 암으로 크게 해서 얼마 못 보실 줄 알았어. 못 보실 뻔했어. 큰 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 뼈에 붙지 않고 그 한 3cm요? 3.4cm나. 그리고 3.4cm나 되는데도 뼈에 안 붙었대. 야, 그래서 스님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기도덕이다 진짜. 이럴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래. 이런 게 거의 기적이래. 1000만분의 1의 확률을. 야, 이거는 로또보다 더 대단한 확률을 이제 완전 1000만분의 1 확률로 스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뼈에 붙었고 뼈에 붙었으면 그게 크게 위험해서 암으로 크게 됐을 거라고. 근데 정말 우연히 차에서 누가 탁 박아가지고 그래 병원 가서 MRI를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스님께서 천일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이 아닌가? 자, 스님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림 살다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주변에 동의를 얻고 시부모님들한테 다 동의를 얻고 남편한테 동의를 얻어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한 거죠.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에 출가할 때 데바다타 존자가 이끄는 데바다타라고 부처님의 사촌인데 나중에 부처님을 시해하고 막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그런 분인데 그분 밑으로 출가를 하시게 돼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불러오네?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데바다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라. 쫓아내. 저러 출가했는데 이렇게 가지면 어떡해? 라면서 이제 쫓아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이 여인이 부처님 전에 기원정사 부처님 전을 찾아갔어요. 부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그 당시에 이제 위사카라든지 장로 비구니 스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장로 비구니 스님들한테 너희들이 이 일을 한번 맡아서 해결해봐라 해서 장로 비구니 스님들이 요 여의를 하고 이제 신문을 했지. 조사를 이제 쭉 하니까 자세히 살피니까 이 출가 전에 임신을 했던 거예요. 출가하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출가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집에 보내지 말라. 수행토록 해라. 해가지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아들을 금방 출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깐난아기니까 당시에 국왕이었던 빠세나디, 바사이광이죠.
빠세나디 왕에게 양자로 보냈어요. 어이구, 왕자네, 왕자. 왕자님이 됐어요, 왕자님이. 빠세나디 왕의 이제 양자가 돼가지고, 얘가 나중에 한 열 몇 살이 되고, 그때, 우연하게 나의 어머니가 비구니 스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알게 됐죠. 알게 된 이 왕자는, 나의 어머니가 스님이었네? 또 부처님 말씀은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감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출가를 해야지 해가지고 까마라 까마라 카사파라는 이름으로 이 왕자가 출가를 했어요. 이미 까마라 바사카였는데 출가를 했습니다. 이 까마라 카사파는 출가를 해서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 이제 뭐 기원정사 같은 절에서 12년 동안 나오지 않고 완전 짱박혀서 수행만 열심히 전념했어요. 그런데 이 까마라 카사파에게 어머니가 있잖아. 어머니는 비구니 스님이에요. 이 비구니 스님은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서 정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들을 거의 마주칠 일이 없고 안 만나지만 왕자로 있을 때도 힐끗힐끗 지나가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출가까지 했다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좋았을까? 아니면 울었을까? 그건 모르겠고, 이 출가한 아들이 같은 절에도 사네? 같은 절에 산다고 해서 바로 옆방에 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안경 깨졌어요? 왜 그래요? 부러져 버려갖고 테이블 붙였어요. 안경 부러졌어요. 어쩌다가 부러졌어요. 선생님 역마살이 많아서 뭐 하다 보면 맨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런. 선생님 역마살이 많으면 깨지고 부러지고를 잘해. 자, 그래서 이제 출가를 어머니가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지만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라 해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출가를 해도 이렇게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살아도 옆방이 아니고요. 좀 떨어져서 여기 있다가 암자에 뭐 해인사에 있으면 해인사 백련암에 해인사 뭐 지조감에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떨어져서 좀 약간 지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12년간 두문불출하고 나오지도 않으니 참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아들을 만나러. 그러니까 아들은 알지.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보고 싶어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 그랬을까요? 완전 싸가지 없이 됐지. 문전박대 완전 냉정하게 거의 뭐 원수 대하듯이 막 대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어떻게 당신이 어머니입니까? 라면서 출가하신 분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에 욕정이 오히려 번뇌를 일으키고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욕정을 끊으세요. 오히려 법문을 크게 듣고는 한 대 머리를 크게 맞은 것처럼 맞아 내가 수행자지 하면서 그 길로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꾸마라 카사파 존자는 개송을 읊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홀로 서야 된다고, 나 자신이 나답게 서야 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정진해서 갈고 닦으라는 그런 개송을 짓고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돼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데요. 가만 보면 인연이라는 게 묘해요. 만약에 데바다타의 그런 처분처럼 데바다타는 쫓아내라 했거든요. 쫓아냈으면 그 모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기도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집에서 출가한다고 나왔는데 그 집에서 다시 받아주려나?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 그 부처님의 은혜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은혜로 자식을 출산하게 됐고 그리고 출가까지 나중에는 하게 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인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비로운 인연으로 잘 이렇게 하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 인연이 이렇게 그 데바다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복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박복한지 다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주라는 게 정해졌다라는 게 복이 정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질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기질이.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났으니까 기질이 좀 드러나는 기질이냐, 움츠러드는 기질이냐, 아니면 열심히 하는 기질이냐, 아니면 머리 쓰는 기질이냐, 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복이 많다 적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근데 환경이 출가해서 절에서 계속 수행하는 환경이었으면 이것이 잘 쓰여져서 성불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황룡사가 창건 이래로 16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다 포교를 하지 않고 울산에 안 있었으면 어쩌면 저는 지리산에 그 당시에 우리 은사 스님이 그 사형사제들이 아유 그 제자가 너희들이 주지해라 라면서 나보고 계속 통도사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너 와가지고 우리 화림사 주지해라. 우리 사형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사형님은 그 우리 화림사에 안 와. 맨날 동화사하고 해운정사에서 우리 진제 스님 밑에서 참선만 하시고 공부만 하시고 그 우리 사형님이 이미 주지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 차례예요. 제가 세 번째거든요. 우리 문중에 이제 제 사제가 한 10명 정도, 10명도 더 되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차순이 그 다음에 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교당을 하지 않으면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있어야 될 판인 거예요. 보면 선방에 계속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선방도 다녔다가 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그 만행도 다녔다가 이러니까 좀 약간 자유롭게 살기도 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그러니까 아이고 그 화림사에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러느니 차라리 이제 포교당 물론 포교당을 해서 시내 포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됩니다. 저 지금 포교당을 세워서 열심히 부처님 전법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울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황룡사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16년이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앞으로 꿈도 있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우리 도성스님께서는 내년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축제를 벌이라고 개원이래. 또 개원 몇 주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벤트에는 좀 약해요. 그 이벤트를 잘 할 줄 모르니까 맨날 똑같은 방생, 똑같은 뭐 순례, 똑같은 불교대학 경점 이것만 할 줄 알지 특별하게 새로운 걸 딱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모여라 해가지고 이벤트 딱 하고 이런 것들은 자신 없거든요. 근데 스님께서는 하시라는데 그래서 내년 이벤트는 뭘 해야 되나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야 내년 이벤트는 준공식을 할까 뭐 이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증축해서 준공식을 할까 올 그 7월 7석쯤에는 우리 저거 하거든요. 칠성탱화 모실 거거든요. 7월 7석에는 칠성탱화 모시면서 이렇게 저 주택 매입해가지고 그 증서 있잖아. 문서 부처님 전에 올리기 뭐 이렇게 문서 올리면서 그걸 할까? 아니면 그때까지 제대로 잘 안 되면 그걸 넘겨서 이제 저
저 집을 사는 걸 넘겨서 동지쯤에나 아니면 내년 초팔쯤에 아유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든지 저러든지 해서 내년 4월 19일쯤 이때는 제일 좋은 건 이제 준공식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준공식을 이벤트로 삼아서 이벤트 하는 김에 좀 거국적으로 준공식을 한 층이나 두 층을 더 올려서 옆에 더 해가지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나라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황산 스님의 능력을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년 이맘때면은 준공식 탕 이렇게 하면 좋겠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황룡사는 여기에서 노변정담을 꿈꾸며 노변정담을 하면서 그렇게 그 아웅다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로 노변정담이 뭐냐면 화로변 옆에서 정을 나누는 담소를 하는 거예요. 화로를 주변으로 빙 둘러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얘기 또 좋은 얘기 등등의 이야기들을 정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노변정담이라고 하죠. 저는 황룡사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시콜콜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드라마 봤던 얘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 갔던 얘기도 하고 또 전에 스캔들이 있었던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변정담을 제일 잘했던 거는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거를 라디오 방송에 이 시대가 1930년대거든요. 1930년대 텔레비가 뭐 잘 보급이 안 됐을 때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로 이제 매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이제 대담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을 탈출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아주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극복했던 그런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던 시절이 대공황 시절이었어요. 자본주의가 이제 언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산업혁명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했죠.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주의 이전에는 봉건주의였죠. 왕이 이제 임금이나 영주가 이제 그 주민들을 지 맘대로 막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막 쥐고 흔들었던 이제 봉건 시대였는데 그 르네상스 이후로는 또 이렇게 그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 도시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동장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더불어 시민혁명을 통해서 노예 계급이 사라지고 모두 다 이제 평등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평등한 시대가 오면서 자본이 풀리고 도시 이렇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량이 엄청나게 자본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돈만 많아진 게 아니죠. 물건까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옷도 예전에는 한 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옷도 대단히 많아지고 집도 그냥 겨우 이제 흙집이었었는데 시멘트집, 벽돌집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배도 엄청나게 커지고 세상의 모든 물자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는데 그것은 자본의 성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같은 물질의 성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의 종말, 자본의 종말은 칼 막스가 얘기를 하죠. 칼 막스가 자본은 종말할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이제는 노동 착취를 계속 당한다 하더라도 도시 노동자들은 교육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산다는 것은 노예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노동자들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 돈 많은 지주들은 그 시대는 끝나고 자본주의는 끝나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1929년에 대공황이 벌어진 거야. 진짜로 자본주의 종말 같은 때. 대공황 시대의 실업률이 25%가 넘었어요. 거의 대부분 실업. 우리 97년에 실업률이 7%였거든요. 우리 이제 IMF 시절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상태의 실업률이 7%였다고. 근데 25%가 실업률이란 건 직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모두 다 그냥 이제 그때 알카포네 같은 이런 폭력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빈민들을 위해서 빵 나눠주고 무료급식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무료급식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폭력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빵을 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도시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았던 때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렇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뉴딜 정책을 써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게 자유방임주의였어요. 시장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정부 주도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개념이 없었어.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개념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막 다 걷잖아. 의료보험 이런 거 하잖아. 본래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돈 걷어가지고 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이런 것들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도입됐겠냐? 바로 이때 도입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때 그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들이 도입돼서 했고,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도로 깔고 다리 깔고 해서 인프라를 더 확산시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잘 안 됐어. 그래서 대공황이 1929년에서 39년까지 계속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루즈벨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변 정담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설득의 귀재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의 귀재예요. 이분이 장애를 가졌어요. 뇌성마비 같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도 휠체어에 늘 타고 다녀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늘 웃으면서, 아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옆집 그 사람들을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옆집에 불이 났는데 옆에서 좀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웃으면서 전혀 이렇게 어떤 위기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노동자들이 막 그때 광부 노동자들이 막 열심히 우리 돈 내야 돼, 우리 위험한 곳에 일하면 안 돼, 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루즈벨트는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당신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고 같이 대화를 했던 그런 방법을 썼죠. 그게 원래 리더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지금 내 방향이 옳으니까 지금 좀 내가 해왔던 것은 너무 옳아요. 여러분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난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루즈벨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노변 정담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독재적이고 일방적이고 내 얘기만 들어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사성제 팔 정도만 하고, 거기 금강경 왜 오라니까 왜 안 오지? 다란이도 모르면서 저를 어떻게 다녀?
다란이 빨리 외워봐. 나모라다나다라. 틀렸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맨날 그래봐요, 여러분들한테. 그 앉아가지고 똑바로 좀 앉지. 다리 허리 좀 펴. 그렇게 아프면 무릎 아프면 오지 마. 그래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수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그럼 노변 정담이 되지가 않잖아요. 같이 화롯가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노닥거리고 하는 것은 평등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독재를 해서 썽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노변 정담이 되겠어요? 내가 주지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노변 정담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끌려 나와서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 나온 소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 이렇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이제 루즈벨트는 그런 부분이 참 훌륭했다. 본래부터 이렇게 소아마비는 아니었고요.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소아마비 증상이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추운 거기에서 그때부터 소아마비가 더 크게 확산됐다 하는데요. 그때 그랬어요. 같이 결혼했던 여인한테 우울증에 걸리니까 심하게 괴로워가지고 난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루즈벨트 부인이 그랬다네요. 나는 당신의 다리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전부가 좋고 전부를 사랑했지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고는 크게 감동을 해서 그 이후로 열심히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활동해서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말고 뉴욕 시장인가요? 뉴욕 시장을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압도적으로 당선했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노변정담처럼 그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공황도 그렇게 지혜롭게 잘해서 이분이 사선을 하셨어요. 12년을 대통령 한 거예요. 미국 역사상 12년 사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2번씩 막 그렇게 하고 그랬지. 사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미국을 구했다. 물론 미국을 구한 건 루즈벨트이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이었지만 이 대공황의 끝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끝나게 되죠. 압도적인 물량으로 이제 유럽의 독일과 이제 대적했던 그래서 대공황에 탈출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은 100년 동안 80년이죠.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배를 하겠죠. 저는 이제 사실 루즈벨트 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얘기를 더 좋아해요. 부처님이 노변정담을 하셨잖아. 우리에게 늘 스승이 옆에 계시면서 나는 스승이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불법 공부 좀 하자. 같이 모여서 둘러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였죠.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굳이 미국 대통령까지 끌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상식을 좀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 알아.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분도 뭐 저런 분도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루즈벨트들을 이런 것들을 들고 오면서 이분이 했던 정책, 이분의 삶, 또 이 대공황에서 변천했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지금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지금 복지주의죠. 이제 복지 정책으로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지금은 그냥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산주의적 자본주의. 그게 이제 복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지 국가는 약간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죠.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한 40% 정도를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공동 분배를 잘해서 의료라든지 교육 그리고 뭐 일반 인프라 이런 것들을 편하게 안전하게 치안 뭐 군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후에 걱정이 없으려면 복지국가 돼야 되잖아. 우리가
배고파서 죽지 않을 걱정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또 차별이 너무 심해서 뭐 어이씨 너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서 이런 이를 갈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러면 복지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그런 개념들을 노동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그 개념을 갖고 온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 우리 황룡사가 이제 그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황룡사가 불사가 잘 된다면 불사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집 걱정, 밥 걱정 이런 뭐 외로운 걱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정말 이런 그 절을 요 위에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옆에도 늘리기도 해서 방을 촘촘히 만들어서 방 하나씩 황룡사에 갖는 게 꿈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방 하나씩 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 진짜라니까. 꿈이 그렇다라는 거지 꿈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맨날 아침밥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사시불공도 같이 하고 이제 법당이 나오지 못하면 누워서라도 이렇게 마이크 시설 다 해놓을 테니까 각방마다 새벽기도 사시불공 다 할 수 있도록 각방마다 마이크 시설 다 해놓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보살님 돌아가시면 같이 모여서 49제 같이 해드리고 그 좋잖아요. 빨리 하라고요? 예. 네. 보살님 오래 계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살님 아직 연세가 안 많아요. 아직 30년, 40년은 더 살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황룡사에도 잘 구축이 돼서 여기에서 정말 황룡사 그 다음에 딱 다음 생은 극락 서방 극락세계 딱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극락세계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저기 우리 때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바로 극락세계 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극락세계 바로 가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극락세계 더 가기 쉽겠죠? 한 100배 정도 차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극락세계 가는 것보다 절에 와서 살다가 극락세계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럼 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극락세계 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죠. 같이 모여서 살면 정말 다 발심해서 부처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제 불례보살님께서 천도제를 지내시는데요. 불례보살님은 황룡사를 사랑하셔서 이사를 아예 옆으로 오셨어요. 황룡사 다니고 싶다고 옆에 이사를 하셨고요. 또 이렇게 보살님한테 옆에 주변에 보살님들이 보살님 아무래도 잘 살려면 천도제를 해야 된다고 막 옆에서 바람을 엄청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내가 천도제를 해야 되나?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천도제 하면 좋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날짜를 물어보길래 이렇게 보다가 그 황룡사가 좋아서 왔다니까 저는 이제 황룡사 주변에 여러분들 다 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원인 날 4월 19일 날 개원일 날 보살님 그 천도제를 하면 제일 좋겠다. 그것은 개원일 날 천도제는 보살님의 천도제이기도 하지만 황룡사 전체 신도들의 천도제도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굳이 오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보살님 천도제 겸 우리 그 4월 19일 개원 황룡사 신도들 모든 이들의 천도제를 위한 살풀이 보살님 살풀이 좀 해주세요. 살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삼존불 계시잖아요. 저 삼존불이 2008년 4월 19일 날 저만식 한 거거든요. 우리 삼존 부처님이 오늘 생신이세요. 생신. 저거 좀 노래 좀 부르자고 저거.
저 케이크 좀그 잘라가지고 케이크 좀 해서 요거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부처님 탄신 16주년 16살 부처님 우리 부처님 그래가지고 탄신 16주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신났네. 도정수님께서 연불 하시려고? 네. 그러면 스님께서 연불 해주세요. 연불 해주세요. 자리를 바꿔가지고 스님 저쪽으로 가시고 스님 쪽으로 오시고 네. 여기 앞으로 여기 여기다 하면 아유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맙고 우리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16년간) 우리 황룡사 불자들을 다 보살펴 주신 부처님이세요. 16년간 이러니까 개콘이 생각이 나네. 16년간 그랬다고. 자, 일로 가까이 들어오세요. 가까이. 우리 다 같이 불자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16대 있는 또 보자. 생신 말고 탄신이에요. 탄신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아유. 스님의 것이. 물 많이 안 꼽아도 돼요. 네. 네. 같이 부를 테니 아니 후 하는 거 같이 부르니까 다 가까이 와요. 같이 동그랗게 같이 해가지고 가까이 오는 것이. 그런가요? 그래도 후 하려면 같이 후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탄신 축하합니다. 탄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탄신 축하합니다. 와, 다 같이 후 와. 아이고, 네. 샴페인을 터뜨려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내년에는 샴페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뭐 갑자기 사랑하려고 그래. 네, 살풀.